시청자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르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다큐24는 어떤 시선으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요즘 여행은 가고 싶은데 국내외 여러 여건상 해외여행은 주저하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데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한 품질 관리와 가격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봄 풍경, 할인 혜택도 받으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24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욱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인 다큐24. 뉴스와는 또 다른 깊이와 색다른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평가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24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다큐24 프로그램은 2024년 6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주제별로 13편이 제작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꾸준히 조명해 왔습니다. 좋은 아빠를 꿈꾸는 대성 씨 역시 전형적인 요즘 아빠입니다. 맨날 싸워 아주 그냥. 자 해봐. 슛. 오 우와. 오. 최근 대성 씨와 같은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요즘 아빠 현상이 우리 사회를 이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된 임경식 씨. 사고 이후 절망감에 빠져있던 경식 씨를 세상 밖으로 다시 꺼내준 건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간절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거의 장애 입고 한 13년 동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너무 차별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그걸 또 괴롭히거나 하는 건 좀 그것만 안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양육, 질병, 청년, 노화, 장애, 노동 같은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뤄왔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우선 다큐24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왔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다큐24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골고루 비추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소개 문구를 보면 서로 만나지 못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다큐24가 좋은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문제의식이라든지 방향성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가 조금 더 또렷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피소드는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힘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큐24의 강점 중 하나는 다양한 인터뷰입니다. 여러 취재원을 발굴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점은 확실히 보도 전문 채널다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좀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예. 시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좀 그런 게 많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장기 요양 돌봄에서 인력 부족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좀 기회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돌봄 명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아기도 돌보고 또는 간병인 업무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크게 위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범위가 이렇게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이렇게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게 큰 우려를 보내는 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핵심 인력이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시골일수록 매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터뷰가 많이 나열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몰입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한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깊게 따라가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다큐24가 때때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조금 길어진 리포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인터뷰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뷰를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게 요즘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영상 효과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다큐멘터리에서 영상 효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인터뷰를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얼마나 풍부하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시청자 의견을 살펴보면요. 그래픽이나 자료 화면 활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큐24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통계 자료를 시각화한다든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현장 관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차도 있었습니다. 13화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에서는 시니어 개인 사례뿐 아니라 평생교육 참여율 같은 통계 자료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함께 제시되면서 이야기의 설득력이 높아졌는데요. 시니어들의 배움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5%에 달합니다. 배움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시니어 연극팀입니다. 은퇴 후에야 시작해본 연극.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연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극 연습은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동료와 호흡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인데요. 이런 사회적 연결의 힘을 제도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약 대신 지역사회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사회적 처방을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인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이라는 주제에 맞게 시니어 아마추어 성우분이 내레이션을 맡은 부분도 주제와 잘 어우러진 기획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사례가 함께 결합될 때 다큐멘터리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다른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자료 화면을 보완하거나 과거 장면을 재현하는 시도도 하고 있는데요. 다큐24에서도 인터뷰 중심 구성을 넘어서 이 같은 시각적 연출이나 AI 기술 활용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선 시청자 평가원께서 이제 다큐24에 이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성장 그리고 브랜드 가치 확립을 위해서 이제 제작진의 고민이 담긴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요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더 이제 중요한 시대가 이제 맞고요. 다큐24 역시 그 변화 흐름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인터뷰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그래픽이나 자료 화면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 여건과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완성도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시각화와 사건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그리고 아카이브 영상의 재구성 등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기술 활용 부분도 중요한 관심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AI로 장면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보완하고 또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자료 화면을 보충하는 이미지 생성과 또 과거 상황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비주얼,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쉽게 풀어주는 시각화 등의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큐24가 지향하는 방향은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뢰성은 지키면서도 이 시각적인 전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읽히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인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보도 전문 채널 YTN이 만드는 다큐멘터리라는 고유의 정체성 확립, 이 부분도 다큐24의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큐24는 YTN이라는 보도 전문 채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위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짧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요. 다큐멘터리는 이야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장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다큐24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뉴스보다 길기는 한데 그렇다고 다큐멘터리만의 깊이나 실험성이 충분히 살아나지는 않는 상태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짧은 호흡의 보도의 연장선에 가깝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제작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나 연출적인 실험도 앞으로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연스럽게 타사 다큐멘터리와 조금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타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쌓아온 그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다큐24는 그에 비해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만의 특징이 뭐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히려 YTN이 가진 강점을 더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성 있는 이슈를 좀 깊게 파고드는 탐사형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에서 다 못 다룬 맥락을 확장하는 주제 선정과 기획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방송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꾸준히 방송이 되는 듯 했는데요. 중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간헐적으로 편성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방송 주기가 중요한데요.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은 이때쯤 한다는 기대를 가져야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에 따라 다큐24의 정체성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제작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큐24를 앞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재라든지 주제 등 특정한 제작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방송 주기에 대한 아쉬움은 제작진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등 이제 특보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이제 종종 결방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제 시청자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정기성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인력과 시간 제약이라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향후에 다큐24는 정기적인 방송 주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는 방향 혹은
시즌제 형태로 묶어서 브랜드화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시청자들이 특정 요일과 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편성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제작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큐24가 지향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양극화, 그리고 인구 구조 붕괴, 청년 세대의 생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고요.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양도세 문제라든지 제2금융권 PF 등 경제, 금융 이슈, 그리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현실 문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큐24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방송 편성과 브랜드화를 통해서 다큐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시청자와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짚어가겠다는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비추더라도 그 뒤에 놓인 사회 구조를 함께 읽어내고 공감을 넘어 이해와 성찰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가 지닌 힘일 텐데요. 다큐24를 비롯한 YTN에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가 앞으로도 YTN만의 시선과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어 시청자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록되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서 이제 인터뷰 중심 구성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 중심 구성 속에서도 의미 있게 보였던 회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리더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의 회차를 이번 주 눈에 띈 프로그램으로 꼽고 싶은데요. 해당 회차 같은 경우 성공 사례의 나열을 넘어서 여성 리더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짚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차별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육아에 대한 죄책감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기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의 깊이가 더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열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배치하는 방식이 앞으로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 리더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성별 간 노동 환경의 모순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회차였는데요. 제작진을 만나 기획 배경을 들어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요즘 여성 리더라는 키워드를 단순히 이제 성공 사례로 넘어서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좀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조 안에를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 성공했냐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을 겪었는지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여성 리더들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솔직하게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고민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죄책감, 또 리더로서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성 리더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큐24는 앞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큰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회 안의 구조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게 목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달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 할증료 기준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처럼
가까운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14,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보다 3배 넘는 유류할증료를 내고 탑승해야 합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4월분 유류할증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운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세계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요동칠 때면 주요 에너지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요. 에너지 전환이란 전력, 수송 등 에너지 부분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체계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2026년을 에너지 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 가속화 및 비용 절감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학교 등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데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장 지붕 태양광이나 작물이 재배되는 농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의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 사업으로 지역 내 방치된 토지나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망 운영 혁신 확충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인데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보내는 선이 부족해 연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잘 활용하기 위해 전기를 저장해두는 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 공장이나 대학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직접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비율도 점점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포용하는 전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고 저녁,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해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건데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 입찰 제도의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제도 혁신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국내 안전적 전력 수급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인데요.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마을 뒷산이 검게 그을렸고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엔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인근 산이 불타고 주택들이 잿더미가 됐던 경남 산청 중태마을입니다.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로 산청과 하동 지역에서 축구장 4,700여 개 규모와 맞먹는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고 입산 활동이 많아지는 이맘때 불씨 관리에 부주의하면 끄기 쉽지 않은 대형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청 하동 산불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4월 19일까지 봄철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됐다면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했던 경남 산청 하동의 대형 산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맘때면 송이버섯이 가득했던 곳이 산불이 휩쓸고 간 이후엔 새카맣게 탄 나무들만 남았죠. 다시 나무를 심고 버섯을 따려면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은 특히 봄철인 3, 4월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인 약 74%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떤 대비가 이뤄졌는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 진화 차량 등 진화 자원을 이동 배치하며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기관들도 산불 방지 대책을 세웠는데요. 먼저 기상청은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기상 전망 공유 및 대형 산불 발생 시 현장 기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시에 순찰, 점검,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을 갖춰 총력 대응할 예정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임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집중 지원 및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를 하고 농막 등 화재 취약시설 예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별 대책 기간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대형 산불을 막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 한 대. 운전석 쪽 앞유리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습니다. 건너편 차로 화물차에서 튕겨나온 바퀴 2개 중 하나가 운전석을 덮친 겁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구조물이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버스는 안전하게 멈춰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버스 안 대처가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주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에 대해 최근 정부가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렸다면 시청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사고와 같이 정비 소홀과 적재 불량에 의한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과 높은 하중으로 인해 부품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되는 만큼 정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고속주행 중에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에서 이탈한 낙하물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흉기가 됩니다. 이러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비 소홀, 적재 불량, 휠너트 체결 불량 등인데요. 그렇다면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과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봄철 건설 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과적 운행, 화물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 속도인 시속 90km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에 따라 운행 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최소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당사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차분하게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기분 점수와 신체 점수를 나누고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쉐어하우스의 장면들은 회복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반복적인 연결의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5년간 은둔을 경험했던 유승규 씨가 지금은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서사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회복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당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시청자로 하여금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도록 만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둔과 고립의 삶을 살았던 청년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고립에서 벗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과 매일 함께 밥을 지어서 먹고 함께 그날의 기분을 나누며 함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과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제시된 점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인터뷰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금까지 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이러한 청년들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과 고립이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트로 영상에서는 은퇴 후 시니어들의 밝고 신나는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강조합니다. AI로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그림책을 만들며 성우와 연극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을 통해 은퇴 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누군가는 낯설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출연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유를 삶의 보람, 도전, 희망, 즐거움, 설렘, 활기찬 노후라고 강조합니다. 시각적 영상에서도 이러한 단어에 걸맞게 활기차고 웃음 띤 시니어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AI 같은 낯선 기술도 진지하게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웃이자 사회의 일원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진실을 다루어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의미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특집 방송은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마주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은둔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국가, 지자체, 시민 공동체의 중층적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활동의 핵심은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외로움 돌봄국 책임자는 은둔과 고립의 청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은둔 고립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였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군사, 산업, 외교 역량이 결집된 전략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선언한 지 25년 만에 양산형 기록위가 출고된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과 성능, 향후 입지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널로 출연한 유튜버 진격의 아재 김동경 씨가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적 내용 및 본인의 의견을 잘 전달하여 KF21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좋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에
명확한 발언과 복잡한 이슈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인지적 신뢰감은 형성할 수 있겠지만 주장에 대한 데이터 명시 부족, 반대 관점에 대한 생략, 해석과 사실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실증적 신뢰성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패널의 발언을 믿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큐멘터리는 은둔을 개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통계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고립 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청소 전문가 이상현 씨가 전하는 청년 고독사 현장과 유서 내용도 문제가 외로움을 넘어서서 생존 위기라는 점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방 밖으로 나와라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접속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외로움을 개인이 아닌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는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 연극팀은 연극 연습을 통해 동료와 호흡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기분 좋은 도취감 또는 정서적 포만감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의사 엘렌 록스가 그의 저서 선행의 치유력에서 최초로 명명한 정신의학적 용어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심리적 포만감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성취감을 조성하여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